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 겉으로 멀쩡한 내가 왜 자꾸 작아지는 걸까? 괜찮아 보이는데도 마음 한켠이 늘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일도 해내고 누군가의 기댈 곳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혼자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질문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이 들까? 누가 깎아내린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가 별 볼일 없게 느껴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럴 때면 괜히 과거를 되짚어보게 되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고 예민하고 움츠러들기 시작한 걸까? 왜 나는 나 자신을 자꾸 싫어하게 되는 걸까?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 맞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켜내느라 지친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깎입니다. 누구는 비교로, 누구는 실패로, 또 누구는 애정 결핍으로.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은 아주 작고 반복적인 것에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건 오히려 드물어요. 오히려 우리가 놓치는 건 일상 속의 아주 사소한 반복, 작은 무시, 반복된 부정, 기대 없는 시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쪽을 계속 침식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늘 최선을 다했고 결과도 좋았어요. 하지만 상사는 언제나 말끝에 이렇게 덧붙였죠. 괜찮은데 다음엔 더 잘해봐. 이번엔 운이 좋았던 거야.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별 생각 없었대요. 두 번째는 그냥 웃으며 넘겼고, 세 번째는 내가 뭔가 부족했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 후로는 어떤 성과를 내도 스스로를 칭찬하지 못했대요. 이건 우연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녀는 자존감이 낮아진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뭔가 계속 허전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갈수록 커졌을 뿐이죠. 그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말들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곤 하죠.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잘한 건 없는데 뭘. 실수했으니까 자격 없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런 말이 쌓일수록 자존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낮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감이 낮은 사람 하면 의기소침하고 늘 우울하고 매사에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론 멀쩡해 보여요. 일도 잘하고 책임도 다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한 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 잠깐일 뿐이야. 이런 나는 언젠가 들킬 거야. 이걸 심리학에선 내면의 평판이라고 부릅니다. 즉,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이 안 좋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기의 안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감은 자기애가 아닙니다. 자기를 과하게 사랑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힘입니다. 실수했어도 괜찮고, 지금 부족해도 괜찮고,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더 잘해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자존감을 결과로 만들려 해요. 승진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사랑받으면 가치 있는 거지. 누군가 인정해줘야 비로소 자존감을 느끼지.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가 점점 투명해집니다.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누구의 칭찬을 듣기 위해 버티고, 누구의 인정에 따라 내 하루의 기분이 결정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곳에선 늘 허전하고 늘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남습니다. 그 허전함이 바로 자존감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게으르거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나치게 애쓰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도 괜찮은 척, 여유로운 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면 그들은 늘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니까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를 매일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 걸음씩 스스로를 지우는 길을 걷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말에 마음이 휘청이지? 왜 칭찬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지? 왜 잘하고 있음에도 항상 불안할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 오래 의심해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 잘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도 잘 견뎌냈잖아. 이게 진짜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에요. 자신을 대하는 말투를 바꾸는 것. 남에게 하듯 스스로에게도 조금은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누군가 당신에게 실수를 지적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나를 탓하지 않고 맞아, 실수했네.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잠깐 멈춰서 나 자신에게 말 걸어보세요. 나는 정말 지금 이 모습으로도 괜찮은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을 나는 들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져보세요. 혹시 내가 내 자존감을 남의 손에 맡기고 있진 않았을까? 내 가치는 누군가의 말이나 결과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을까? 자존감은 되찾는 게 아니라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있었는데 그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됩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안의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잠깐 걸음을 멈춰보는 것부터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편 자존감은 왜 성취로 채워지지 않을까?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꽤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면 이상할 정도로 허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잘하면 만족할 수 있겠지.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왔는데 막상 그 목표에 도착했을 때 남는 건 짧은 성취감과 긴 공허함이었죠. 어쩌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취하면 자존감도 따라올 거라고, 결과를 만들면 그만큼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결과들은 늘어났고 겉으로는 부러움을 받는 자리에 올라섰지만 마음속에 있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래도 이건 기본이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하지. 늘 스스로를 밀어붙이기 바빴죠. 성취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성취를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입니다. 인정받아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결과가 있어야 내 존재에 의미가 생겨.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성과 기반 시스템에 연결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성취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죠. 왜 이것밖에 못했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번에 실패하면 다 끝이야. 끊임없는 압박감. 그건 마치 땅을 딛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기분과 비슷합니다. 조금이라도 성과가 흔들리면 나 자신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 그건 자존감이 튼튼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자존감은 원래 성취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취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성취 앞에서도 여유롭습니다.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 그 말 뒤에 숨어있는 힘은 나는 실패해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성공을 해도 불안합니다. 다음엔 못하면 어쩌지? 이번엔 운이었어. 언젠간 들통날 거야. 성공이 자존감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잘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절박한 바람에 가깝죠. 그래서 성취는 자존감을 보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취에 중독되게 만들죠. 칭찬을 받으면
하루는 괜찮지만 그 다음 날엔 더 큰 결과를 내야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성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겨우 붙잡기 위해 성취가 필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살면 쉬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느슨해지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그건 마치 내가 없어지는 기분과 같으니까요. 이런 삶을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뭘 해야 하지? 부터 떠오르고,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 죄책감이 들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기분이 들면 하루 종일 자책하게 되는 삶.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 자존감을 성과 위에 얹어놓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조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실패 하나에 무너지기 쉬운 건 실패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가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무언가를 해내야만 괜찮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거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땀의 가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 속에 조건부 존재 가치가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성과 없는 나는 무가치하다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가끔은 타인의 성취를 보며 나 자신을 평가절하 하기도 합니다. SNS 속 화려한 모습들, 비슷한 나이인데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 매일같이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게으르거나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봐주고, 넘어진 날에도 오늘도 살아냈나,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만 해보면 어떨까요? 성과 없는 하루에도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잘 견뎌냈다. 그거면 충분하다. 결국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순간 조용히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 시작점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3편 자존감을 갉아먹는 3가지 말버릇.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건 꼭 큰 사건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표현들. 너무 익숙해서 그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말들. 오늘은 그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들어본 적도 많고 직접 사용한 적도 많을 그 말버릇들. 그게 반복될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되고 더 작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 말버릇은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하지. 이 말 너무 겸손하게 들리죠. 누가 칭찬해주면 괜히 민망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떤 성취든 스스로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로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끼니도 챙기고 밀린 청소까지 해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이걸로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유난인가?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데요, 이 별거 아닌 척하는 태도가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수고는 나중에 반드시 고깔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말버릇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래. 결과가 나왔을 때 스스로를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로 넘깁니다. 운이 좋았던 거지. 타이밍이 맞았던 것뿐이야. 내 덕은 아니야.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점점 한 가지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나는 내 성과에 책임질 수 없다. 그 말은 곧 내가 뭔가를 해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결과에 대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되죠. 이건 생각보다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불안정한 자아를 갖게 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성과에 책임을 집니다.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내가 노력했으니 이 결과가 나왔다. 이번엔 부족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자기 확신이 생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꾸 운 탓을 하면 다음에도 또 운이 없으면 어쩌나 불안해지고 성공을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말버릇은 가장 흔한 말이기도 합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겸손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말입니다. 실수했을 때,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전이 두려울 때 자주 등장하죠. 나는 원래 소심해서 그래. 나는 성격상 그런 거 못해. 원래 나는 별로야. 자기 이해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포기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면서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완전히 규정해버리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변화를 거부하는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질이 있고 환경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자존감은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는 말은 자존감이 이미 낮은 상태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실패할까봐 미리 포기하고 애써 기대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방어기제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실망하는 걸 막기 위해 미리 선을 긋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은 결국 자신을 감싸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됩니다. 어떤가요? 이 세 가지 말버릇, 혹시 당신도 자주 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해. 운이 좋았던 거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세 가지는 모두 겸손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을 몰래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을 줄이기 위해 꼭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말투를 조금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됩니다. 누군가 칭찬할 때 아니에요, 대신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결과가 좋았을 땐 운이 좋았어요, 대신 제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더 기대된다. 말은 생각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방향이 모이면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말투 하나 바꾸는 게 뭐 대단하냐고요? 말투는 곧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편을 비교하는 사람,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나도 모르게 자꾸 남을 쳐다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일상을 보면서, 길을 걷다 마주친 또래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면서, 심지어 친한 친구의 성과 앞에서도 우리는 아주 자주, 아주 습관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드는 건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죠. 이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날카롭게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건 꼭 누군가의 칭찬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를 깎는 말로 바뀌니까요.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내가 좀 더 괜찮았더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드신다면 지금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요?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진화적으로 생존을 위해 우리는 늘 주변을 살피며 위치를 파악해 왔습니다. 무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 뒤처지지는 않는지 도태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해 온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생존보다 존재감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단순한 위치 파악을 넘어서 존재 자체의 가치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못 미치는 것 같으면 곧장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은 언제나 상대적이게 됩니다.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누군가 더 잘하면 나는 별로가 되고, 어떤 장점을 가져도 누군가 더 특별해 보이면 나는 평범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겨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고 어느 기준을 채워도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SNS 속 삶은 끝없이 화려해지고 인터넷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29살에 퇴사하고 연봉 5억 버는 사람, 하루 3시간만 일하고 노마드로 사는 삶, 비슷한 또래인데 이미 부모 집 사들였다는 후기. 이런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과 경쟁 중일까? 그 비교는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일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경우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삶을 부러워하고 맞지도 않는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며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목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교는 때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비교가 나를 위축시키고 나의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독이 됩니다. 비교의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자꾸 비교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를 바라보는 중심이 있다면 남과 다른 길을 걷고 있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은 느려도 내 리듬을 신뢰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앞서가도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경쟁자가 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선 비교를 하지 않는 연습이 아니라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질문에 솔직해지기 시작하면 남의 기준에서 내 삶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는 1년에 5개국을 여행 다니고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SNS에 올립니다. 그런 삶을 보며 나는 회사에 매여 있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안정적인 수입이 주는 심리적 평화를 좋아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겉모습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무의미하게 여긴다면 그건 비교가 아니라 자기 기만에 가깝습니다. 비교는 대체로 겉모습만을 놓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결과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시간, 상처, 외로움, 불안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무대 위 주인공만 보고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울었던 밤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비교는 늘 나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내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자주 보는 사람이 곧 내 기준이 된다.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늘 나보다 앞선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보다 조금 느리거나 나와 비슷한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속도, 나의 방식, 나만의 고민을 조금 더 인정해보세요. 비교는 끊어야 할 경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다시 묻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남과 비교되는 삶보다 나에게 가까워지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 속도는 늦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나의 길 위에 있다. 우편 사랑받고 싶은데 불안한 사람들, 사랑이 간절한데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되지만 조금만 관심이 줄어들거나 연락이 느려지거나 말투가 달라지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한테 실망했나? 이러다 버려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 마음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시선, 말투, 반응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날들. 그건 단순히 연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인정,
친구 관계에서의 소속감, 가족 안에서의 역할,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자주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감정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항상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죠. 누군가의 칭찬이 내 자존심을 세우고 누군가의 무관심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 감정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 가치의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남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랑을 갈망하면 그 사랑은 치유가 아니라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안형 애착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늘 상대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크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이들은 늘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 좋아하는 거 맞아? 혹시 마음이 식은 건 아니야? 지금 기분 안 좋은 거 나 때문은 아니야? 이런 질문들은 겉으론 관심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는 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릴 때부터의 경험 혹은 반복된 상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늘 바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내가 잘해야 관심받을 수 있다고 배웁니다. 혹은 감정 표현이 억눌려 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내 감정은 소중하지 않다고 느끼며 자라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랑받는 감각이 낯설어요. 관심을 받아도 믿지 못하고 무관심에는 필요 이상으로 상처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불안해지고 가까워질수록 더 멀어지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관계가 깊어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돼요. 왜냐면 그 관계가 끊겼을 때 나의 전체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맞추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점점 나를 잃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은 자존감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존감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존감을 채우려 들면 그 사랑은 무겁고 조건적이 되고 결국엔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을 때는 상대가 나를 외면해도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의 관심이 줄어들어도 나를 함부로 깎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지금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락이 늦어지면 기분이 불안해진다. 작은 무관심도 거절로 받아들여진다.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도 내가 싫어진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주 공허함을 느낀다. 이렇다면 당신이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증명받으려 해왔기 때문에 자꾸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누가 나를 더 사랑해줄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했을 때 예전에는 내가 싫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바쁠 수 있지. 내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일 수도 있어. 이 작은 생각 전환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왜냐면 불안은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바라보는 내 기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부터라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이 문장도 지금 당신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한다. 유편 상처를 덮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더 낮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안 써. 이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아무렇지 않은 척, 마음에 별일 없는 척, 상처도 감정도 없다는 듯 무표정하게 지나가던 순간들. 사실은 속에서 울컥했는데 그걸 꾹 눌러 삼킨 적 있으시죠?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결국 내 안에 말없는 무게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자존감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깎아내리죠.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울고 있고
쉽게 무너지고 소극적일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깊이 부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래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센 척, 쿨한 척, 무관심한 척은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들이 어디로 갈까요? 말하지 못한 아픔은 내가 예민한 걸까라는 자책이 되고, 표현하지 못한 외로움은 나는 감정적으로 취약하다는 자기 평가가 됩니다. 이런 사고의 반복은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절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믿지 못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표현하면 부담스럽겠지.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이상해 보이겠지. 나는 원래 이런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잖아.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 점점 내 감정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도 잘 모르게 되죠. 기뻐야 할 때도 별로 기쁘지 않고, 슬퍼야 할 때도 그냥 멍해지고,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냥 무감각해집니다. 그건 무덤덤함이 아니라 마비입니다. 감정이 마비되면 자존감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나 자신을 느끼고 인정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살아도 사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저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칭찬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잘해도 티 안 나. 나는 뭘 해도 변하지 않아. 감정을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자기 감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도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감정을 감추는 삶의 끝은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착각입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누군가에게 나 요즘 좀 외로워라고 말하는 것, 그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표현하는 것, 사실 오늘 너무 지쳤어 라고 털어놓는 것, 그게 무너지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상대가 날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로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내가 먼저 믿어주는 힘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늘 괜찮은 척, 여유로운 척, 강한 척을 하며 자꾸만 스스로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걸 부정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가만히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조금 외로운 감정이 올라오네. 지금 내 마음이 지쳤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그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지금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실편 내 자존감을 남에게 맡기고 있진 않았을까?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날따라 잘 풀리던 하루였는데 회의 중 던져진 상사의 무심한 한마디, 그건 좀 별로인데요. 그 말 하나에 내 모든 자신감이 사라져버린 느낌. 혹은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마친 뒤 모두가 박수를 치는데 한 사람만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 그 표정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결국 나 스스로도 잘 못한 것 같아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 자존감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하지만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내 자존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걸까? 자존감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너무 쉽게 남에게 위임합니다. 남이 인정해줘야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남이 좋아해줘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태도나 말투 하나에 나의 존재감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정작 나 자신이 아니라 늘 외부 사람들인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외부의 평가는 결코 일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칭찬해준 사람이 오늘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웃으며 함께했던 친구가 내일은 자기 감정에 휩싸여 날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감정에 따라 바뀌는 기준 위에 내 자존감을 올려두면 그 자존감은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고 결국 부서지게 됩니다. 이걸 더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개념 중 하나인 외부 통제 위치, External Locus of Control 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개념에 따르면 자기 삶의 결과를 외부 요인, 즉 타인의 반응, 운,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자기 삶의 통제권이 내 안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조금 실패해도 자존감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내가 결정한 거니까 다시 해보자라는 마음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칭찬 없이는 내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조금만 무시받아도 나는 별로야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자주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외부 통제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존감을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칭찬에 반응하지 않기가 아니라 칭찬에 휘둘리지 않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잘했어. 정말 대단하다. 너 아니면 안 됐을 거야.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말에 고개 숙이며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요. 저도 노력했어요. 라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이 없어도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도 필요해요. 이건 결코 마음을 강하게 가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난이 나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 행동에 대한 평가라는 걸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그 기획안 좀 부족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했나 보네. 다음엔 더 꼼꼼히 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내면에서 쌓이는 자존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부족해도 나를 책임지고 돌보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가 날 좋아해야 그제야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었나? 내가 무너졌던 순간들, 그건 진짜 나의 실패였나? 아니면 누군가의 평가 때문이었나? 나는 왜 내 감정을 설명할 때 항상 누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를 먼저 떠올릴까? 이 질문들에 천천히 답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심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보호자여야 한다는 것. 그 보호자가 나 자신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누군가의 손끝에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하셨나요? 그 감정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전체 가치를 흔들게 두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내려야 할 판단이 아니라 당신만이 지켜야 할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문장을 마음속에 남겨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8편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말할까?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말은 묘하게 불안을 남깁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들고 다시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탓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말의 방향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생각을 정리할 때도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이 선명하고 안정적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는 확신이 있지만 강요는 없고 겸손하지만 자기 부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투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건 내 실수야.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잘할 순 없지만 이건 내 방식대로 해볼게. 그 의견도 좋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 짧은 문장들 속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한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만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의견을 다르게 말해도 감정을 해치지 않으며, 비판을 받아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말투. 그건 단순히 대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안정되어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말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못난 거지 뭐. 내가 뭘 알겠어. 틀렸나 보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칭찬해도 뒷말이 붙고 자기 의견을 꺼내는 걸 두려워하며 실수를 존재 자체의 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자신을 향한 신뢰가 없을 때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 말의 끝에는 항상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니까 조용히 있을게요 가 숨어 있죠. 말투는 그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을 듣지만 그 말에 자신을 전부 넘기진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감정을 분리해서 말한다. 예, 내가 틀렸다고 느꼈어. 여기엔 비난도 핑계도 없습니다. 감정을 설명할 뿐이죠. 2. 실패를 자기 존재와 연결하지 않는다. 예, 이번 결과는 안 좋았지만 내가 노력한 건 사실이야. 자존감 높은 사람은 실패한 행동을 평가할 뿐 자기 자신을 함부로 깎지 않습니다. 3.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기준을 먼저 말한다. 예,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 왜냐하면 남들이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유를 묻고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말투는 오랜 시간 훈련된 자기 존중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힘이 있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용이 깃들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말버릇을 갖고 있진 않으셨나요? 죄송한데 제가 말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게 뭐려? 그냥 대충 넘겨주세요. 별로 안 중요해요. 이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지우는 말입니다. 처음엔 예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자기 암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암시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속삭임이 되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고마워요. 저도 이 부분은 마음 써서 했어요. 실수했을 때 아쉽긴 한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들은 거절을 무서워하지 않는 연습이자 내 감정을 정리하는 훈련이며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뢰의 신호입니다. 자존감은 나를 사랑해야 해라는 결심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의 말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의 방향을 살펴보세요. 그 말이 나를 북돋아주는지 아니면 조용히 깎아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장을 오늘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언어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다. 구편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루틴 3가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어떤 특별한 마인드셋을 떠올립니다. 자기 확신, 긍정사고, 나를 사랑하라는 말. 어느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말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럼 진짜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거창한 말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 삶 안에서 아주 작고 반복 가능한 루틴입니다. 자존감은 사실 느낌이 아닙니다. 신뢰의 총합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고 일관된 습관 속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천했을 때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은 루틴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루틴들은 시간도 길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꾸준히 하면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루틴, 나를 위한 하루 한 줄 기록.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쓰려다 실패합니다. 매일 감정을 다 써야 할 것 같고 한 줄로 끝내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에 점점 부담이 되죠. 하지만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글쓰기는 감정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인지하는 데 집중하는 거입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초조했다. 누군가의 말에 생각보다 오래 상처받았다. 작은 일이지만 내가 나를 지켜낸 것 같아 기뻤다. 이렇게 하루의 감정 하나만 기록하세요. 그걸 쌓아두면 나는 나의 감정을 매일 돌보는 사람이라는 심리적 일관성이 생깁니다. 이 작은 기록은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루틴,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떼어내는 시선 멈춤 훈련.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합니다. 그 시선이 때로는 내 표정, 내 말투, 내 옷차림, 내 말의 선택까지 바꿔놓죠. 그래서 필요한 게 하루 5분만이라도 타인의 시선을 멈추고 나의 시선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중 딱 5분 스마트폰을 끄고 거울 앞에 앉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려 하고 있지? 그건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 이 짧은 5분은 하루 종일 쏟아지던 외부의 시선을 잠시 차단하고 내 안의 목소리를 되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지금 어떤 나로 살아가고 싶은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은 자존감을 되살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세 번째 루틴, 실패했을 때 쓰는 괜찮음 대화. 우리는 성공했을 땐 조용하지만 실패했을 땐 스스로에게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왜 그랬어? 그때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 넌 정말 이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실패 자체보다 자신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준비해 두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쓸 수 있는 괜찮음 대화 문장 3가지. 하나, 그럴 수도 있지. 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잖아. 셋, 다음에는 조금만 다르게 해보자. 이 문장들은 실패를 긍정하거나 미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 이후에 나를 대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 루틴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조금씩 자리 잡게 해줍니다. 이 3가지 루틴은 사실 어떤 대단한 성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줄, 5분의 멈춤, 실패한 날의 작은 위로.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몸으로, 말투로, 하루의 표정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게 하루 한 줄이든, 눈을 감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5분이든, 혹은 오늘 실수한 자신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는 것이든,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존감을 높이려는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습관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를 신뢰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문장을 마음에 남겨보세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매일 조금씩 증명해 나가는 중이다. 시편 자존감은 회복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다. 우리는 자존감을 자주 높이고 싶은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내 기분이 좋아져야 자존감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자존감이 생기며 내가 완벽해야만 당당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것도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걸고, 내가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모든 태도 안에 내 자존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오늘도 힘들겠다였던 날들,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스스로에게 역시 난 이래라고 말했던 순간들, 누군가의 칭찬 앞에서도 운이 좋았지 뭐라며 받아들이지 못했던 장면들, 그때마다 당신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되면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난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해? 나도 지치고 힘든데 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결국엔 나 자신도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말은 결국 내가 나와 멀어진 채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회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나와 다시 손을 잡는 일,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은 가장 단순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내가 제일 먼저 알아주는 것.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더 민감합니다. 단지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죠. 당신은 요즘 당신의 감정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슬플 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본 적, 화날 때 그만큼 소중했으니까 라고 말해본 적, 지쳤을 때 조금 쉬어도 괜찮아 라고 허락해본 적, 그런 말들이 다시 나와 나를 연결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회복에는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마음은 조급함을 싫어합니다. 빨리 괜찮아져야 해. 당장 자존감을 높여야 해. 이런 말은 오히려 나 자신에게 또다시 채찍질을 가하는 방식이죠. 자존감은 수학처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식물처럼 돌봐야 할 존재입니다. 햇빛을 쬐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피는 게 아니라 작은 잎 하나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과 어떤 사이인가요? 날마다 기대는 하지만 실망하기도 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조용히 서운했던 그 마음의 거리감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나요? 이제 그 거리를 좁혀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오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나의 진심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가 보는 겁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몰랐어.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네 편이 되어줄게. 그 한 문장이 지금까지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천천히 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자존감이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로 드러나는 조용한 진심입니다. 결국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관계의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비난도, 실패도, 외로움도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함께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하루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편이다.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이 된다. 이것으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 시리즈의 10편 여정을 마칩니다. 당신이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었다는 사실이 곧 당신이 스스로를 더 알고 싶고 더 아끼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있다는 가장 소중한 징후이기도 합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 마지막으로 이 한 줄을 남깁니다. 내가 나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다.